옛날 옛적 경상도 봉사년에 이름난 명가 서씨 종가에 서슬퍼런 호통소리가 담장을 넘었지요. 마당 한복판에 차가운 흙바닥을 딛고 무릎을 꿇은 큰 며느리 윤서의 머리 위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이를 보지 못한 죄로 소박을 맞기 직전에 절체절명 위기에 놓인 것이지요. 차가운 빗줄기가 윤서의 단아한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촛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문의 대가 끊기게 생겼다며 당장 보따리를 싸서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불호령을 내렸지요. 바로 그 순간 대문을 거칠게 박차고 들어온 심부름꾼이 둘째 며느리 향년의 해산 소식을 다급하게 알렸습니다. 집안의 기둥이 될 귀한 장손이 드디어 태어났다는 외침에 마당의 살벌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환호성으로 바뀌었지요. 하지만 윤서는 기뻐하는 식솔들 사이에서 홀로 본능적인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남편이 외지로 떠나 있었던 날짜와 방금 들려온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도무지 맞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제 윤서에게 남은 선택지는 가문에서 비참하게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기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윤서는 방으로 돌아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단정히 가다듬었지요. 마당에서 겪은 수모로 몸은 떨렸으나 그녀의 눈동자만은 정갈한 묵향처럼 깊고 고요했습니다. 16 어린 나이에 서씨 종가로 시집온 이후로 윤서는 안채의 크고 작은 살림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도맡아왔지요. 그녀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상한 재주가 있었으니 그것은 한 번 본 사물의 위치와 수량을 절대로 잊지 않는 천재적인 기억력이었습니다. 종가에 전해 내려오는 수만 권의 가첩과 복잡한 젤의 절차는 물론이고 곳간 구석에 놓인 좁쌀 한 톨의 위치까지 머릿속에 훤히 꿰고 있었지요. 이런 총명함 덕분에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성품 앞에서도 5년간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윤서는 책상 아래 비밀스러운 틈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꺼내어 붓을 들었지요. 방금 들려온 향년의 해산 소식과 산파 매월이 안채를 드나들던 정확한 시각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운명에 순응하는 가녀린 여인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세우는 능동적인 인물이었지요. 하얀 얼굴 위로 흐르는 단호한 기품은 그녀가 앞으로 닥칠 거센 풍랑을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윤서의 머릿속에는 이미 5년 전 혼례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집안의 모든 동선이 정교한 지도처럼 그려지고 있었지요. 반면 향년의 방에서는 봄바람처럼 화사한 웃음소리가 문 밖까지 끊임없이 흘러나왔지요. 그녀는 큰돈을 만지는 거상의 딸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사람의 마음을 사고 파는 법을 본능적으로 익혔습니다. 붉은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달콤한 말솜씨는 시어머니의 완고한 마음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지요. 향년은 겉으로 마냥 밝고 싹싹한 척 굴었으나 그 속에는 누구보다 차가운 권력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장손을 낳았다는 거대한 명분을 쥐었으니 이제 안채의 진짜 주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확신했지요. 그녀는 아이의 포대기를 부드럽게 고쳐 잡으면서도 눈으로는 방 안의 가구들을 훑으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림은 힘으로 뺏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먼저 선점하는 자가 이기는 법이라고 굳게 믿었지요. 향년은 맞동서인 윤서를 집안에서 영원히 몰아내기 위해 시어머니의 심기를 살살 긁는 다음 수를 조용히 계산했습니다. 윤서는 매일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시어머니의 약탕을 정성껏 다리고 수백 개의 장독을 하나하나 닦으며 안채 살림을 돌봤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늘 찬물에 부르터 붉게 달아올랐으나
종부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따뜻한 시선은 어느덧 달콤한 과자를 내오며 애교 섞인 말로 어깨를 주무르는 둘째 며느리 향년에게만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윤서가 곳간의 곡식 상태나 다가올 제사 준비의 차질을 보고하려 하면 시어머니는 지루하다는 듯 손사래를 치며 말을 끊어버렸지요. 안채 뒤편 그늘진 곳에서는 맏며느리가 속이 차갑고 성품이 대쪽 같아 아이를 품지 못한다는 흉흉한 뒷말이 은밀하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소문은 마치 소리 없이 번지는 안개처럼 온 집안에 퍼져 윤서의 입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지요. 무엇보다 확실한 변화의 징조는 안채의 실질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묵직한 노쇠, 장독 열쇠 뭉치가 윤서의 허리춤이 아닌 향년의 화려한 비단 치마 옆으로 옮겨간 것이었습니다. 다가올 제사상에서 제주가 서야 할 상석의 위치조차 은근슬쩍 둘째 아들 내외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지요. 집안의 공기는 이미 윤서를 이방인 취급하며 그녀의 자리가 사라지고 있음을 소리 없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이 모든 냉대를 묵묵히 견디면서도 향년의 방으로 향하는 시어머니의 발걸음 소리를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겨두었지요. 어느덧 세월은 무정하게 흘러 윤서가 서씨 종가의 문턱을 넘은 지도 벌써 5해라는 기나긴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지요. 해마다 봄이 오고 들판에 꽃이 피었으나 정작 윤서의 아랫배에는 생명의 기운이 전혀 깃들지 않아 집안 분위기는 갈수록 냉랭하고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윤서는 가슴을 후벼 파는 슬픔 앞에서도 결코 눈물을 쏟아내거나 남편에게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동정심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이른 새벽에 일어나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매무새로 안채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살림을 전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정리했지요. 곳간의 쌀 가마니, 개수를 정확히 세고 찬방의 양념 단지들을 줄 맞추어 세우는 그녀의 정교한 손길은 마치 돌을 닦는 수행자처럼 엄숙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대죄인이라는 칠거지하게 무서운 법도는 윤서의 숨통을 조여오며 그녀를 서서히 안채 깊숙한 곳에서 밀어냈지요. 동네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맏며느리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종가의 씨를 말리느냐며 비릿하고 고약한 조롱의 말을 쉴 새 없이 흘렸습니다. 그 모진 말들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으나 윤서는 그럴수록 입술을 굳게 깨물며 침묵 속에 자신을 지키는 법을 처절하게 익혔지요. 그녀는 자신을 향한 무수한 비난을 묵묵히 받아내며 오히려 사람들의 일그러진 표정과 그 이면에 숨겨진 사악한 의도를 관찰하는 비상한 감각을 일깨웠습니다. 모욕을 삼키며 타인의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자 비로소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의 검은 속내와 사소한 거짓말들이 하나둘씩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지요. 윤서는 고립된 방 안에서 홀로 붓을 들어 집안의 모든 물자, 이동과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동선을 기록하며 훗날을 도모할 자신만의 성벽을 견고하게 쌓았습니다. 비록 몸은 안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만 윤서의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집안의 실상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며 단단하게 연그러갔지요. 그녀는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 가문의 모든 기록물을 다시 정리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안의 질서를 소리 없이 지탱해 나갔습니다. 친정에서는 딸의 비참한 처지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차라리 돌아와 조용히 지내자며 인편을 보내왔지요. 비참하게 쫓겨나기 전에 스스로 걸어 나와 마지막 체면이라도 지키라는
부모님의 애틋한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보따리를 싸는 대신 오히려 빵 안의 촛불을 더 밝히며 마음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내 자리는 내가 지킨다는 서슬퍼런 결심이 그녀의 단아한 눈매에 서늘하게 서렸지요. 그녀는 그날부터 안채의 모든 살림을 낱낱이 파헤쳐 자신만의 비밀 장부에 기록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제사 때 사용하는 녹그릇, 100여 점의 무게와 상태는 물론이고 수백 개에 달하는 장독 속장의 깊이와 방앗간 장부에 적힌 곡식의 유출입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리했지요. 윤서의 비상한 기억력은 낡은 한지 위에 집안의 모든 물자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훤히 보이는 거대한 지도를 그려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도 못 갖는 며느리가 살림 권한에만 집착한다며 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매정한 눈총을 보냈지요. 모진 꾸짖음이 쏟아지고 손가락질을 당할 때마다 윤서는 오히려 붓을 든 손에 더욱 힘을 주며 집안에 보이지 않는 허점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겉으로는 멸시받는 가련한 처지였으나 그녀의 손끝은 기록을 더해갈수록 가문의 운명을 쥐락펴락할 만큼 날카롭고 단단하게 연그러갔지요. 그 무렵 둘째 며느리 향년의 방에는 고을에서 영험하기로 이름난 산파 매월이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드나들기 시작했지요. 매월은 산모를 보살핀다는 핑계로 안채 깊숙이 발을 들였으나 유독만 며느리 윤서와 마주칠 때면 흠칫 놀라며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서는 마당 한편에서 빨래를 널면서도 산파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서운 눈길로 하나하나 정교하게 관찰했지요. 산파는 윤서의 고요한 눈빛이 제 등에 닿을 때마다 보찜을 든 손마디를 파르르 떨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그 짧은 찰나에 드러난 산파의 구부정한 걸음걸이와 특유의 쇳소리 섞인 목소리를 머릿속 가첩에 낱낱이 기록했지요. 매월의 소매자락에서 풍기는 진한 약재 냄새와 손톱 사이에 낀 붉은 흙의 정체까지도 윤서의 비상한 기억력을 자극했습니다. 윤서는 아무런 질문도 던지지 않았으나 산파가 머물다 간 자리마다 남겨진 희미한 흔적들을 마음의 눈으로 꼼꼼히 훑었지요. 매월이 향년에게 건네는 은밀한 속삭임과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미묘한 긴장감은 이미 윤서의 치밀한 계산 속에 하나의 퍼즐 조각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여도 몸이 기억하는 습관은 속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윤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그녀는 산파의 손등에 난 작은 흉터 하나까지도 기억의 장부에 새기며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기만의 냄새를 본능적으로 맡았습니다. 산파의 떨림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무거운 비밀을 짊어진 자의 위태로운 몸짓임을 단번에 직감한 것이지요. 윤서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매월과 향년 사이에 오가는 보이지 않는 실무니가 서서히 그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둘째 며느리 향년의 방에서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온 집안을 흔들었지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의 탄생 소식에 시어머니는 맨발로 달려나가 기쁨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집안 식솔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만세를 부르며 장손의 탄생을 축하했고 안채의 공기는 순식간에 경사로운 분위기로 가득 찼지요. 하지만 그 축복의 중심에서만 며느리 윤서는 철저히 이방인이 되어 차가운 그늘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대놓고 윤서를 무시하며 장손을 낳은 향년이야말로 이 집안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선언했지요. 맏며느리의 위엄은 땅에 떨어졌고 노비들조차 윤서의 눈을 피하며 은근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윤서는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소외감 속에서도 결코 평정심을 잃지 않고 출산 현장의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지요.
산파 매월의 다급한 손놀림과 향년의 지나치게 차분한 표정, 그리고 방 안을 감도는 묘한 공기를 하나하나 기억의 장부에 새겼습니다. 기쁨에 취해 모두가 눈이 멀었을 때 사람들은 가장 대담한 거짓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윤서는 뼈저리게 깨달았지요. 그녀는 잔치 내내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축하의 박수 뒤에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을 예리하게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서열이 뒤바뀌어 비참한 처지가 된 것처럼 보였으나 윤서의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고 명석하게 돌아가고 있었지요. 승리에 도취한 적의 방심이야말로 진실을 파헤칠 가장 좋은 기회임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온 집안이 갓 태어난 장손의 울음소리에 취해 흥청거릴 때 윤서는 홀로 방 안에서 조용히 붓을 들었지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1년간 집안 사람들이 드나든 날짜와 시각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서방님이 한양으로 장사 일을 보러 떠났던 날은 작년 9월 초하루였고 다시 돌아온 것은 넉 달이 지난 뒤였지요. 향년이 아이를 가졌다고 알린 시기와 오늘 해산한 날짜를 가늠해보면 아이는 적어도 2달은 일찍 세상에 나와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는 기운이 넘쳤고 산파가 씻어낸 아이의 몸집 또한 칠삭둥이라 하기에는 너무도 건실했지요. 기쁨으로 포장된 집안의 환호 소리가 윤서에게는 가문을 무너뜨리려는 불길한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윤서는 방 안의 촛불 아래서 둘째 서방님이 길을 떠나던 날의 날씨와 바람의 방향까지도 생생하게 떠올렸지요. 작년 가을 낙엽이 지던 무렵에 떠나 겨울 서리가 내릴 때 돌아왔으니 향년이 품은 아이는 결코 서씨 가문의 핏줄일 수 없었습니다. 만약 조산이었다면 아이의 숨소리는 가늘고 맥이 없어야 했으나 문 밖까지 새어나오는 소리는 천지를 뒤흔들 만큼 우렁찼지요. 윤서는 이 기이한 괴리감을 놓치지 않고 가슴 깊은 곳에 날카로운 의문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향년의 치맛자락 아래 엎드려 아부를 떨 때 윤서는 홀로 그 치마 밑에 숨겨진 거대한 구멍을 들여다보았지요. 아이의 출생은 가문의 축복이 아니라 누군가의 치밀한 계산과 탐욕이 만들어낸 추악한 연극임을 직감했습니다. 윤서는 이제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낭비하지 않기로 굳게 마음먹으며 장부의 빈 공간을 채워나갔지요. 그녀의 붓끝은 떨림없이 견고하게 움직이며 향년과 산파가 주고받은 미묘한 눈빛의 교환까지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자신은 영영 무자식 맏며느리라는 오명을 쓰고 들개처럼 쫓겨날 처지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요. 윤서의 가슴 속에는 이제 가문을 지키겠다는 사명감과 자신을 모함한 자들에 대한 서늘한 분노가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녀는 이제 서러운 눈물을 닦아내고 차가운 이성을 앞세워 추악한 진실을 뒤쫓기로 결심했지요. 거짓으로 세워진 장손의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인지 증명하기 위해 윤서는 증거를 모으는 사냥꾼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서늘한 확신으로 가득 차 안채의 어두운 구석을 낱낱이 훑기 시작했지요. 장손이 태어난 뒤로 서씨 종가의 공기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사하고 흥성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의 거처를 둘째 며느리 향년의 방으로 옮기며 이제 종가의 복은 오직 이곳에만 깃들었다고 기세등등하게 선언했지요. 안채의 중심이 이동하자 하인들의 발걸음 또한 윤서의 방을 지나쳐 향년의 문 앞으로만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윤서의 남편은 서재에서 나오다 아내와 시선이 마주쳤으나
차가운 눈빛으로 외면하며 단 한마디의 위로도 건네지 않았지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마치 얼어붙은 강물처럼 멀어졌고 방 안의 정막은 숨이 막힐 듯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튿날 조상님께 장손의 탄생을 고하는 사당 참배에서 윤서는 제 자리를 잃고 향년의 뒤편으로 밀려나고 말았지요. 가문의 가장 중요한 법도인 향을 올리는 순서와 위치마저 향년의 아들을 중심으로 교묘하게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윤서는 제사상 뒤편의 어두운 구석에 홀로 서서 향연기가 흩어지는 꼴을 보며 법도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가슴 깊이 물었지요. 겉으로는 한없이 평화롭고 성대한 잔치가 이어졌으나 윤서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반격의 파도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빛이 쏟아지는 자리에 선적들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그녀의 침묵은 더욱 서늘하고 예리하게 벼려졌지요. 향년은 시어머니의 비호를 받으며 마치 자신이 안방마님이라도 된 양 거드름을 피우며 윤서의 살림 솜씨를 비웃었습니다. 윤서는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받아내며 적들이 방심의 늪에 빠져 스스로의 꼬리를 드러내기만을 차분히 기다렸지요. 사당에 가득한 연기 너머로 비치는 조상들의 위패가 마치 자신의 처지를 비웃는 듯하여 윤서의 가슴 한구석은 시리게 아파왔습니다. 그녀는 소매 속에 감춘 작은 장부를 만지며 언젠가 이 모든 부당한 질서가 제 자리를 찾을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확신했지요. 안채의 권력이 향년에게 완전히 기우는 동안에도 윤서는 매일 밤 등잔불 아래서 집안 물자의 흐름을 낱낱이 파악하며 전력을 다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처럼 그녀의 조용한 움직임은 가문 전체를 뒤덮을 거대한 진실의 그물을 촘촘하게 짜 내려갔지요. 향년은 새로 얻은 비단 옷자락을 휘날리며 종가의 귀한 보물들을 제멋대로 옮기며 전례 없는 기세를 부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둘째 며느리의 행동을 보며 그저 집안이 활기를 되찾았다며 허허롭게 웃기만 했지요. 윤서는 그들이 무심코 버린 종이 조각이나 향년이 외출할 때 사용한 가마의 동선까지도 일일이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석으로 몰린 맏며느리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매의 눈이 되어 허점을 쫓았지요. 사당의 촛불이 일렁일 때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윤서의 발밑을 집어삼킬 듯이 일렁거렸습니다. 향년은 향을 올리며 조상신께 자신의 아들이 장차 이 가문을 짊어질 것이라며 당당하게 고했지요. 윤서는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탐욕의 냄새를 맡으며 서늘한 미소를 입가에 아주 잠깐 띄웠습니다. 진정한 법도는 피와 진실로 세워지는 것이지 결코 화려한 말장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지요. 윤서는 이제 차가운 방에 앉아 눈물을 훔치던 가련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밤 정갈하게 머리를 빗고 서늘한 달빛을 받으며 남편의 서재가 있는 사랑채로 당당히 발걸음을 옮겼지요. 여인이 밤중에 외간 출입을 삼가야 한다는 종가의 엄격한 금기를 깨고 가문에 뒤틀린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스스로 문턱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윤서는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촛불 그림자를 바라보며 남편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조용한 기척을 냈지요. 남편 서도령은 갑작스러운 아내의 방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나 그녀의 눈빛에 서린 결연함에 압도되어 서재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윤서는 남편 앞에 향년의 출산 날짜와 가문의 비밀 장부를 대조하여 기록한 서첩을 조심스럽게 내밀며 진실을 고했지요. 두 사람의 시선이 얽히는 순간 방 안에 차가웠던 공기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뜨거운 열기를 띠며 달아올랐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비상한 총명함과 그동안 홀로 감내했을 외로운 싸움을 뒤늦게 깨닫고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가냘픈 어깨를 감싸 쥐었지요. 어두운 방 안을 밝히는 등잔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는 순간 가문의 법도보다 뜨거운 연심이 불꽃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창밖에 매화나무 가지에 달빛이 머물고 두 사람의 숨결이 엉키며 5년간 닫혀있던 부부의 마음이 비로소 하나로 합쳐졌지요. 윤서는 남편의 품 안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지지대를 얻었으며 이는 곧 향년을 향한 적극적인 공격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해안에 감탄하며 그녀가 가문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암묵적으로 넘겨주기로 약속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이 나눈 교감은 단순한 부부의 정을 넘어 가문의 거짓을 도려내겠다는 강력한 동맹의 맹세와도 같았습니다. 서재를 밝히던 촛불이 다 타들어가도록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향년의 뒤를 캐 구체적인 계책을 세웠지요. 윤서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속에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를 어떻게 터뜨릴지 치밀하게 계산하며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사랑채를 나서는 윤서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당당했으며 그녀의 눈매에는 이제 승리를 확신하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안채로 돌아오는 길에 만난 향년은 윤서의 달라진 기운에 흠칫하며 몸을 떨었으나 윤서는 그저 엷은 미소만을 지어 보였습니다. 향년은 아직 자신이 쥔 장손이라는 카드가 무적이라 믿었으나 윤서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 카드를 박살낼 거대한 함정이 완성되고 있었지요. 밤사이 깊어진 부부의 정은 윤서에게 천군만마와 같은 힘을 실어주었고 이는 곧 안채의 권력을 뒤흔들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윤서는 마당 한편에서 빨래를 걷어 올리다 향년의 붉은 치마 밑단에 엉겨붙은 남색 비단 조각 하나를 예리하게 잡아냈습니다. 그 비단은 일반 양반가에서 쓰는 귀한 물건이 아니라 저작거리, 객주집 하인들이 허리띠로 쓰는 아주 흔하고도 독특한 무늬를 가진 천이었지요. 윤서는 이것이 향년의 부정한 행실을 증명할 결정적인 고리임을 직감하고 소매 속에 깊이 감추며 심장의 박동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이를 멀리서 지켜보던 향년은 오히려 윤서가 자신의 물건을 탐내어 훔치려 한다며 큰 소리를 치며 하인들을 불러 모았지요. 향년은 시어머니 앞에서 윤서가 장손의 복을 시기하여 집안의 폐물을 훔치고 흉측한 저주를 부리려 했다며 거짓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앞뒤 가리지 않고 당장 윤서의 방을 샅샅이 뒤지라 명하며 그녀를 파렴치한 도둑으로 몰아세웠지요. 윤서는 억울함을 구차하게 호소하는 대신 오히려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순순히 방을 내어주며 향년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향년은 윤서가 겁에 질려 완전히 굴복한 줄 알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으나 그것은 오히려 적을 더 깊숙한 곳으로 유인하려는 윤서의 치밀한 연극이었지요. 방 안을 거칠게 뒤지는 하인들의 소란 속에서도 윤서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향년의 오만한 얼굴만을 고요히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진짜 증거가 될 은가락지를 장독 및 가장 깊은 항아리에 숨겨두었으며 향년이 조작하여 내미는 가짜 증거들이 얼마나 허술한지 머릿속으로 계산했지요. 향년은 하인을 시켜 윤서의 소매자락에서 미리 심어둔 가짜 은가락지를 찾아내어 흔들며 승리를 확신했으나 윤서는 속으로 조용히 웃음을 삼켰습니다. 적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중에
드러날 진실의 폭발력이 더욱 강력해질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지요. 윤서는 비참하게 마당으로 끌려나가면서도 손끝에 닿는 남색 비단의 거친 감촉을 느끼며 마지막 반격의 시간을 정교하게 조율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꾸짖음이 안채를 울리고 향년의 가식적인 비웃음이 귓가를 맴돌았으나 윤서는 이 시련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침묵의 칼을 갈았지요. 함정에 빠진 척하며 적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만큼 확실한 승리법은 없다는 사실을 윤서는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가문의 운명이 걸린 이 위험한 수싸움에서 윤서는 이제 자신의 신분까지 담보로 걸고 진실을 향한 마지막 무대로 향했지요. 향년이 내민 가짜 은가락지를 본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평소 아끼던 맏며느리가 자신을 속이고 가문의 재물에 손을 댔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머리끝까지 치밀었지요. 윤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기는커녕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가느다란 숨만 내쉬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향년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형님의 평소 행실이 이리도 가식적이었느냐며 불을 지폈지요. 시어머니는 당장 윤서의 안채 출입을 금하고 사랑채 뒤편의 낡은 행랑채로 거처를 옮기라 명했습니다. 집안을 지탱하던 종부의 권위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하인들조차 그녀를 비웃으며 짐을 밖으로 내던졌지요. 남편 서도령 역시 가문의 어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는 아내를 감싸줄 명분이 없어 입술만 굳게 깨물었습니다. 윤서는 비참하게 끌려가면서도 가슴 속에 남색 비단 조각을 더욱 깊숙이 밀어 넣었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맏며느리가 아이를 못 낳더니 노망이 들어 도둑질까지 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향년은 안채의 진짜 주인이라도 된 듯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며 종가의 열쇠 뭉치를 제멋대로 휘둘렀지요. 윤서의 방은 이제 차가운 바람만 드나드는 적막한 공간이 되었으며 그녀의 이름은 집안의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치욕은 향년이 제 발로 무덤에 들어오게 하려는 윤서의 치밀한 덫이었지요. 승리에 취한 향년은 이제 경계심을 풀고 객주집 젊은이와 주고받던 서신을 더욱 대담하게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어두운 방에 홀로 앉아 창호지에 비치는 사람들의 그림자를 살피며 진실을 터뜨릴 궁극의 시간을 기다렸지요. 거짓 패배로 얻어낸 이 짧은 평화는 곧 가문을 뒤흔들 거대한 심판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향년은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하며 콧노래를 불렀으나 그녀의 발밑에는 이미 윤서가 파놓은 거대한 구멍이 입을 벌리고 있었지요. 승기를 잡았다고 믿은 향년의 오만함은 이제 하늘을 찌를 듯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안채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쥔 그녀는 눈에 가시 갔던 맞동서 윤서를 더욱 처절하게 짓밟기 시작했지요. 윤서가 머무는 낡은 행랑채에 하인들을 보내어 그녀가 아끼던 서책과 가문의 내력을 적어둔 기록들을 마당 한복판에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하늘을 덮을 때 향년은 비단 부채로 입술을 가리며 가증스러운 웃음을 흘렸지요. 시어머니의 총애를 등에 업은 향년은 집안의 법도를 제멋대로 뜯어고치며 종가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오랫동안 집안을 지켜온 충직한 노비들에게는 누명을 씌워 멍석마리를 시키고 자신의 비위를 맞추는 간신배들만 곁에 두었지요. 심지어 갓 태어난 아이를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놀이개쯤으로 여기며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어도 젖을 물리기보다 치장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윤서에게는 하루 세 끼 식사조차 제대로 주지 말라며 엄명을 내리고는 한겨울 찬물에 손을 담가 빨래를 하게 만드는 잔혹함을 보였지요.
윤서의 손가락 끝이 갈라져 피가 맺히는 것을 보면서도 향년은 향기로운 차를 마시며 그 고통을 즐기듯 감상했습니다. 맏며느리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종가는 이제 탐욕과 오만으로 가득 찬 향년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지요. 시어머니는 장손을 낳아준 공로에 눈이 멀어 향년의 이런 악행을 보고도 그저 모른 척 눈을 감아 주었습니다. 오히려 윤서가 덕이 부족하여 집안에 불화를 일으킨다며 꾸짖으니 향년의 기세는 그칠 줄 모르고 폭주했지요. 집안의 재물을 빼돌려 객주집 젊은이에게 비단과 폐물을 보내는 대담한 범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향년은 이제 자신이 이 가문의 영원한 안주인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윤서를 아예 집 밖으로 내쫓을 궁리까지 마쳤지요. 그녀의 입술에서는 뱀의 혀처럼 독한 말들이 쏟아져 나와 주변 사람들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향년의 광기 어린 행보는 오히려 그녀를 파멸로 이끄는 거대한 덫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만 모르고 있었지요. 윤서는 행랑채 차가운 방에 홀로 고립되어 있었으나 그녀가 5해 동안 공들여 포섭해둔 수많은 눈과 귀는 이미 안채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고 있었지요. 향년이 객주집 사내와 몰래 은밀한 서신을 주고받으며 가문의 재물을 빼돌리던 통로는 이미 윤서의 치밀한 계략에 의해 완전히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낱낱이 기록해둔 가첩과 물품 장부를 대조하며 향년이 시어머니를 속이고 사사로이 착복한 비단과 곡식의 행방을 하나씩 세상 밖으로 끌어냈지요. 향년의 밑에서 억울하게 고초를 겪으며 울분을 삼키던 하인들은 이제 맏며느리 윤서의 조용한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곶간지기는 윤서가 평소 보여주었던 한결같은 공정함과 따뜻한 덕망을 떠올리며 향년의 무리한 요구를 당당히 거절하고 정식으로 항의하기에 이르렀지요. 향년은 자신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줄도 모른 채 여전히 장손의 권세에 취해 호령을 내렸으나 그녀를 바라보는 식솔들의 눈빛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특히 향년의 출산 비밀을 쥐고 도망치려던 산파매월의 뒤에는 윤서가 미리 매수해둔 장정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그녀의 퇴로를 막아섰지요. 윤서는 결코 서두르지 않고 저기 오만함에 눈이 멀어 스스로 무덤을 파기만을 기다리며 다가올 제삿날의 거대한 심판 무대를 정교하게 설계했습니다. 안채에서 들려오는 향년의 가식적인 웃음소리는 이제 윤서에게는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하는 공허한 울림일 뿐이었지요. 억울하게 멍석마리를 당했던 늙은 노비들은 밤마다 은밀히 윤서를 찾아와 향년이 저지른 부정의 증거들을 항아리 가득 채워 바쳤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묘하게 뒤틀리는 것을 느낀 시어머니는 문득 불안한 기운에 휩싸였으나 향년의 간사한 혀놀림에 다시금 이성을 잃고 눈이 멀어버렸지요. 윤서는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모든 문중 어른들과 식솔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의 추악한 가면을 단칼에 벗겨내는 일뿐임을 확신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윤서의 형형한 눈동자는 마치 거대한 사냥감을 눈앞에 둔 매처럼 날카롭게 번뜩이며 승리의 전조를 조용히 알렸지요. 거짓과 탐욕으로 위태롭게 쌓아 올린 향년의 공든 탑은 이제 작은 불꽃 하나에도 순식간에 재가 되어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드디어 서씨 가문의 가장 큰 행사인 불천이 제삿날이 밝았고 온 문중 어른들이 사당마당에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향년은 비단 옷을 휘날리며 마치 안주인이라도 된 양 거드름을 피웠으나 행랑채에 갇혀있던 윤서가 정갈한 소복 차림으로 나타나자
장내엔 찬물이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지요. 시어머니는 부정탄다며 당장 전연을 끌어내라고 전신을 떨며 호통을 쳤지만 윤서는 추슬러진 매무새를 단정히 하며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상님의 위패 앞에 당당히 서서 향을 올리려던 둘째 서방님의 손을 가로막으며 가문의 명운을 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지요.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를 갈무리하며 지금 안채에서 자라고 있는 저 아이가 진정서 씨 가문의 핏줄이 맞는지 문중 어른들 앞에서 엄중히 물었습니다. 감히 조상님 앞에서 망언을 내뱉느냐며 시어머니의 지팡이가 바닥을 쳤으나 윤서의 눈빛은 한여름 서리처럼 차갑고도 예리하게 빛났지요. 그녀는 자신의 목숨과 명예를 모두 걸고 가문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스스로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경악으로 물든 순간 윤서는 소매 속에서 그동안 모아온 진실의 조각들을 꺼낼 채비를 마쳤지요. 사당마당에 모인 문중 어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시어머니의 호통 소리는 분노로 이내 파르르 떨렸지요. 하지만 윤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미리 뒤뜰에 잡아두었던 산파 매월을 향해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장정들에게 끌려 나온 매월은 조상님들의 위패와 서슬퍼런 어른들의 눈초리 앞에 서자 사시나무 떨듯 전신을 가누지 못했지요. 윤서는 품 안에서 정갈하게 접힌 장부를 꺼내어 제사상 한편에 엄숙히 올려두었습니다. 그녀는 둘째 서방님이 한양으로 떠났던 날짜와 돌아온 날짜를 일일이 열거하며 아이가 결코 서씨 가문에 씨앗일 수 없음을 조목조목 짚었지요. 칠석도 채 되지 않아 태어났다는 아이가 어찌 만사가보다 우렁차게 울며 살 집이 그리도 좋을 수 있느냐는 윤서의 물음에 마당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향년은 안색이 백지장처럼 변해 형님이 미쳤다며 악을 썼으나 윤서는 소매 속에서 남색 비단 조각을 꺼내어 향년의 발 앞에 비정하게 던졌지요. 그 비단은 객주집 젊은이가 허리에 두르던 독특한 문이었으며 이는 향년의 부정한 행실을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었습니다. 뒤이어 윤서는 장독 밑에 숨겨두었던 진짜 은가락지를 꺼내어 산파 매월의 눈앞에 들이댔지요. 향년이 입을 막기 위해 매물로 건넸던 그 가락지를 본 매월은 결국 조상님의 노여움이 두려워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매월은 향년의 협박과 돈에 눈이 멀어 출산 날짜를 조작했으며 아이의 아비는 따로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만인 앞에서 낱낱이 자백했지요. 모두가 지켜보는 신성한 제사상 위로 탐욕과 거짓의 증거들이 하나둘씩 쌓여가자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던 어른들의 눈에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윤서의 치밀한 두뇌 싸움과 단호한 결단이 마침내 향년이 공들여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을 단칼에 무너뜨린 것이지요. 사당마당에 모인 문중 어른들의 녹이 띈 숨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며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향년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닫고 바닥에 엎드려 대성통곡하며 모든 진실을 실토했지요. 그녀는 친정의 막강한 재력을 이용해 시어머니에게 끊임없이 뇌물을 바치며 안채의 눈과 귀를 교묘하게 가렸던 것입니다. 객주집 젊은이와 남모르게 사통하여 얻은 아이를 장손으로 둔갑시켜 가문의 대권을 가로채려 했던 추악한 탐욕이 만천하에 드러났지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둘째 며느리에게 철저히 기만당했다는 사실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맏며느리 윤서를 무자식이라 조롱하며 행랑채로 내쫓았던 자신의 모진 세월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지요. 윤서의 남편 서도령은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그동안의 무심함과
어리석음을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장손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부정한 그림자가 마침내 조상님의 위패 앞에서 낱낱이 벗겨졌지요. 윤서는 소란스러운 현장 속에서도 오직 가문의 명예와 진실만을 생각하며 꼿꼿한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장동 열쇠와 제사상의 상석이 탐욕에 의해 뒤바뀌었던 지난날의 모든 부조리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지요. 산파매월에 떨리던 손끝과 향년이 숨겼던 비단 조각이 가리키던 곳은 결국 권력을 향한 헛된 망상의 끝이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은 향년의 죄를 엄중히 물어 가문의 법도에 따라 처분할 것을 결의했지요. 문중 어른들의 서슬퍼런 판결에 따라 향년은 그토록 탐내던 비단옷을 모두 빼앗기고 소박을 맞은 채 친정으로 비참하게 쫓겨났지요. 화려한 가마 대신 낡은 나귀 한 마리에 몸을 싣고 마을 어귀를 벗어나는 그녀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때는 온 집안을 제멋대로 휘두르던 권세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니 권력의 더섭음을 다시금 깨닫게 했지요. 향년과 공모하여 가문의 핏줄을 속이려 했던 산파매월 역시 관하로 끌려가 30대의 곤장을 맞고 고을 밖으로 영영 추방되었습니다. 매질의 살점이 터져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향년에게 받은 은가락지를 원망하며 처절하게 울부짖었답니다. 거짓으로 얻은 재물은 결국 자신의 몸을 망치는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준엄한 경고를 남긴 셈이었지요. 그동안 향년의 간사한 현놀림에 소감한 며느리를 박대했던 시어머니는 거대한 배신감에 기세가 완전히 꺾여 병석에 눕고 말았습니다. 매일같이 윤서의 단아한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부끄러움과 회한이 사무쳐 차마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했지요. 안채의 모든 살림 권한과 묵직한 노쇠, 열쇠 뭉치는 마침내 원래 주인인 윤서의 손으로 무겁게 돌아왔습니다. 그녀를 무자식이라 조롱하며 뒤에서 침을 뱉던 일가 친척들은 이제 윤서의 그림자만 보아도 황급히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답니다. 윤서는 다시 쥔 열쇠를 휘둘러 지난날의 모욕을 되갚아주거나 사람들을 억누르는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전보다 더 공정하고 따뜻한 손길로 가문의 질서를 바로잡으며 진정한 종부의 기품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었지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제 자리를 찾은 그녀의 모습은 차가운 눈 속에서 가피어난 고고한 매화와 같았답니다. 폭풍이 지나간 서씨 종가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깊고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윤서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안채의 질서를 정갈하게 바로잡으며 가문의 기둥을 단단히 세웠지요. 그녀는 이번 일을 겪으며 가문이라는 거대한 나무는 단순히 피의 흐름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진실과 도리가 뿌리가 되어야 함을 온 집안 식솔들에게 뼈저리게 가르쳤습니다. 어느덧 다시 돌아온 제삿날, 윤서는 정갈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소복 차림으로 조상님 앞에 당당히 섰지요. 그녀가 경건한 손길로 정성껏 올린 향 연기는 구부러짐 하나 없이 하늘을 향해 곧고 맑게 피어올랐습니다. 지켜보던 문중 어른들은 저 맑은 연기야말로 맏며느리의 고든 성품과 가문의 밝은 앞날을 보여주는 길조라며 입을 모아 칭송했지요. 남편 서도령은 이제 서재에만 머물지 않고 늘 아내의 곁을 든든히 지키며 예전의 무심함을 지우고 오직 깊은 신뢰와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모두 마치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온 윤서가 자신의 아랫배를 부드럽게 감싸며 엷은 미소를 지었지요. 사실 그녀는 향년과의 치열한 수싸움이 극에 달했을 무렵
이미 가문의 진짜 핏줄을 소중히 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5년이라는 기나긴 기다림과 모진 시련 끝에 찾아온 이 작은 생명은 진실을 지켜낸 윤서에게 하늘이 내린 가장 귀하고도 아름다운 선물이었지요. 윤서는 배 속의 아이에게 조용히 속삭이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가문의 미래를 향한 엄숙한 약속을 건넸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장손이 되어 가문을 잇든 아니든 이 집안을 지탱하는 진정한 기둥은 탐욕스러운 거짓이 아니라 오직 투명한 진실뿐이리라 굳게 다짐했지요. 서씨 종가의 낡은 기와 지붕 위로 쏟아지는 달빛은 이제 더 이상 시린 차가움을 머금지 않고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는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거친 풍랑에 휘말려 느리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결코 길을 잃지 않고 제 자리를 찾아온다는 소중한 교훈을 남기며 길었던 이야기는 막을 내렸지요.